네, 엊그제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당 개혁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어제 의원총회에 이 개혁안이 붙여졌습니다. 상당한 격론이 오갔다고 하는데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의원총회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어제요. 네. 예, 아주 그 경론이 오가는 아주 열띤 분위기였죠. 그래요. 예, 우리 대선 끝나고 맞는 첫 예전 또 중요한 또 의총이었고요. 그래요. 예. 혹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개 개혁안 가운데 하나라도 혹시 결론이 난 게 있나요, 혹시? 아직은 결론이 난 건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음흠. 이제 상당 부분 많이 서로 견해차가 확인이 됐고 네. 많이 이제 좁혀져 가고 예.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면 추가 논의를 통해서 이제 원만한 합의도 잘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 9월 중 전대 개최 부분은 어떻게 좀 이야기가 진행이 된 겁니까? 예, 그건 그런데 대체적인 분위기가요. 네. 예, 이제 이렇게 좀 늦추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전대는 빨리 치러서 우리 우리 지도부를 좀 빨리 좀 조직을 안정화시키자는 네. 그런 견해가 좀 강한 편이었죠. 그러면 9월이냐 8월이냐는 시점은 그러니까 둘째 치고 일단 전대를 빨리 열어야 된다는 데는 큰 이견은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예.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전대는 우리 국감 가을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빨리 마무리해서 우리 당 조직을 좀 안정화시키자는 의견이 좀 강한 질의였습니다. 만약에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혀간다면 예를 들어서 예. 김재섭 의원은 어제 한 방송 인터뷰에서 혁신형 비대위 새로 꾸리자 이런 제안을 한 바 있는데 비대위를 새로 꾸릴 이유는 없겠네요, 그러면? 예, 저도 우리 그동안 우리 당이 비대위를 많이 구성해봤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런데 사실 뾰족한 수가 없어요. 어쩌면은, 예. 그동안에 우리가 대선을 치르면서 우리 당내 많은 또, 이런 리더들에 대한 검증도 많이 해봤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또 가시적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또 늦는 만큼 여러 가지 현안에 우리가 더구나 지금 이제 3특검을 우리가 또 상대를 해야 되는 그렇죠. 예. 중요한 시기만큼 그렇죠. 우리가 또 빨리 지도부의 또 이렇게 안정화, 조직의 안정화는 또 아주 시급하죠.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좀 연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그 부분은 아직 합의가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우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원내대표 선출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어서 이제 어쨌든 이달 말까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보장이 된 거고 또 이분이 지난 또 대선도 무난하게 치렀다는 이제 평도 받고 있고 네. 또 혁신성이 또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의원님들의 또 의견을 좀 서로 모아서 연장 여부는 자연스럽게 또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6일에 새로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겸하는 이런 카드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은 그런 걸 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또 다양한 또 우리 건강한 또 지도부 이런 어떤 구성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어차피 전당대회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우리 또 굉장히 강력한 또 여당을 상대로 우리가 또 같이 대응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완적인 측면에서는 또 그런 연장론도 또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비대위원장 임기 연장. 예. 그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한 당무감사 실시 방안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상당히 그 격론이 오갔다고 하는데 어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이 후보 교체 과정이 불법적 요소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래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민적인 그 시각에서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래도 우리 당에 그래도 또 당내 민주화의 또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반영이 돼서 정상화됐지만 어쨌든 그게 국민들을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게 비춰졌고 그것이 어쩌면 이번 대선 패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모종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다는 그런 기류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개인 견해는 어떠세요? 저요. 제가 이런 견해를 정확히 봤습니다만 어쨌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떤 인사 어떤 책임 묻는 이런 걸 떠나서 네. 분명히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점검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한번 그런 점검 작업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하던데요. 사실 이거를 만약에 당무감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을 하려고 한다면 핵심 포인트는 그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될 텐데 그게 그 규명이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글쎄 윤석열 대통령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네. 우리 당내 다수 의원들이 같이 동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애초부터 반대했던 사안이거든요. 이거는 애초부터 한덕수 대망론을 얘기하는 자체는 우리가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그 여당 출신 우리였고, 네. 거기에 그또 제2인자 아닙니까? 한덕수 대행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대통령 고리 중에 또 이거를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그분을 갖다가 우리가 후보로 이렇게 거론하는 자체가 애초부터 좀 사실은 적절하지 않았던 네.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상정을 해서 경선까지도 망치고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후보 교체 이런 소동까지 걸리는 조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그래요? 그런 어떤 전략적 미스였지 어떤 외부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우리 많은 의원들의 뭐 어떤 뭔가 착시 현상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우리가 몰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거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잘못된 거 한번 점검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진단하시는 거군요. 예. 또 하나 이제 쟁점거리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였잖아요. 이것도 결론을 못 본 거죠, 이것도.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첨예하게 양론이 좀 대립했죠. 예. 사실은 뭐 탄핵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이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후에 이걸 논의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탄핵 자체가 이번에 또 새로 특검법에 또 주요 이슈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당론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결론이 난 사안이고 정치적으로 한번 이 당론도 한번 변경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그 비대위원장의 그 생각이 주변에 이제 많은 또 여론도 고려해서 이제 나온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어쩌면은 그동안에 그 탄핵 반대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겨울에 그 길거리에서 또 많은 투쟁도 하고 고생을 했는데 그것을 같이 마치 그냥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얘기가 있어서 이것도 아마 좀 정치적으로 좀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의견 일리도 있으니까 또 한 번 더 추가 논의가 또 있으면서 잘 또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관련해서 마무리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내걸었던 5대 개혁안을 한번 그 전당원 투표에 한번 붙여보자는 제안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도 말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전당원 투표에 붙이면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이슈가 돼서. 이거를 좀 우리가 좀 뭔가 의사결정을 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절차와 시스템을 이렇게 접어두고, 전당원으로 이렇게 시작하면, 과연 우리가 좀 의원총회라든가 각종 전국위원회라든가 이런 일반 의사결정 시스템이 오히려 좀 형해화되고 무력화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또 같이 또 서로 잘 대화하면서 어떤 이제 의지의 표현이시죠. 비대위원장님의 어떤 혁신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이제 의견인데 알겠습니다. 그것도 잘 또 정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죠. 의원님 국회 법사위 소속이시죠? 그렇죠. 이제 관련 질문을 좀 드려야 될 텐데 근데 그 관련 질문 드리기 전에 이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정청래 법사위원장하고 관계는 좋으세요, 의원님? 제가 법사위 때마다 충돌을 하죠. 워낙 그렇지만 두 분의 관계를 조명한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요. 특히 요즘. 근데 싸우다 보면 정들다고요. 서로 또 뒤에서는 또 서로 또 이해하는 측면도 있고 이번에 우리 지역에 또 이재명 대표 대신에 후보 대신에 또 이렇게 유세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한잔하고 가시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그러더니 바빠서 그냥 가셨더라고요. 사석에서는 관계가 괜찮으신 거죠? 우리가 또 의원님들이 서로 겉으로는 업무적으로 다투지만 또 인간적으로는 서로 또 대화하고
서로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또 하니까요. 근데 그 전통적으로 예. 법사위원이 참 골치 아픈 상임인 것 같은데 힘들지 않으세요? 예, 조금 힘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그동안에 많은 법사위 역사가 있었지만 이번 22대 국회는 예. 진짜 유난히 많은 특검법, 유난히 많은 탄핵, 예, 31차례까지 결국 탄핵 소추가 지금 추진됐지 않습니까? 예, 참 힘든, 예, 그리고 또 일방 처리, 네. 많은 법들이 그냥 우리 의견이 제대로 조율될 기회도 없이 표결에 의해서 강행되다 보니까 네. 법사위가 정말 참 힘들고 고단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힘든 주제가 앞으로도 참 많은 것 같은데 첫째, 그렇죠. 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또 다시 또 전운이 감돌던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은 원래 이제 그 DJ 정부 이래 야당의 어떤 몫으로 해서 어쩌면은 여야가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한 또 서로 대화 타협의 공간으로 또 장으로 우리가 국회가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분명히 이제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제 우리 야당이 맡아서 더구나 지금 뭐 거대 야당 그 입법부가 거의 장악된 상황에서 그래도 이 법사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 예, 이런 그런 대화 타협의 공간으로 우리가 법사위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맡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뭐 여당도 좀 이렇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또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한번 양보하는 게 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당장 어제 난 반댈세 하고 그 반대 입장을 이미 표명했던데 현실적으로 관철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물론 우리가 원칙적으로 원구성은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예, 뭐 좀 민주당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서로 또 여야가 또 우리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특단의 상황이 왔으니까 그렇게 특단의 또 국회 운영도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도 뭐 이렇게 좀 상황이 바뀌었으니 검토 제거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잖아요.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이거 좀 문제가 있죠. 우리가 대한민국 엄연한 그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신다면 그동안 그 대통령 그 후보가 기존에 받고 있던 재판도 형사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새롭게 그 재임 중에 이런 그런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과거 그 후보 대통령 그 되기 전에 그 벌어진 사건에 대한 재판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서 정지시키게 된다면 결국은 뭐 면죄부를 이렇게 주는 그런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라는 말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문제가 있고 의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헌법재판소에 또 이렇게 의원 법률심판이 제청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통과가 돼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되게 된다면 강행하게 된다면 우리 당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막아야죠. 예. 근데 어제 법치주의를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제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가 지금 그 추후 지정하겠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헌법 84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이 얘기는 결국 법원도 헌법 84조에 규정되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재판도 포함된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다들 막 충격을 받았고 놀랐는데요. 이게 분명히 우리 헌법에서는 지금 지금 헌법 84조의 그 대한민국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를 정지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헌법의 다른 규정에 보면 13조에서 분명히 소추에 관한 규정이 있고 또 27조 헌법에 거기서는 또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그 소추와 재판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84조에서 이거를 우리가 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할 때는 기소의 정지까지 얘기하는 건 아닌 걸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또 국민들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84조를 이렇게 확대 해석했다는 것은 좀 법원이 네. 이건 좀 굉장히 편향적이고 좀 이게 좀 뭔가 어떻게 사법부가 권력 앞에 무릎 꿇는 형국이 아니냐. 예. 그런 약간 충격적인 어제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원으로서 이제 다른 사건 재판부들도 있잖아요. 같은 맞습니다. 예.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지금 전망하세요? 이렇게 봐서는 그럴 개연성이 높아졌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에 정말 법치주의라는 게 권력 앞에 사법부의 모든 그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그게 왜곡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요지일까요? 예, 이분이 지금 그 이재명 우리 대통령 이제 그동안의 사건들을 많이 다뤄왔던 분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예, 이거는 어쩌면 잘못하면 이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이분이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예, 이게 결국은 나중에 지금 형사소송법이라든가 지금 선거법 이것을 결국 죄를 지우기 위한 이런 법률들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만약에 이제 본회의를 통과되면 우리가 의원법률 심판 진청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 헌법재판관이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다루게 될 텐데 그러면 본인이 변호했고 본인이 주장했던 이런 그거를 지혜를 지우기 위한 법률에 대한 심판을 할 때 본인이 당사자로서 또 이거를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이건 전형적인 이해충돌이 되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승엽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임명 후보로 올린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건 당장 저는 취하야 돼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직 지명 소식은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니까. 예, 그렇죠. 결과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무리수를 두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지명은 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전망을 하십니까? 뭐 좋은 후보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해충돌, 직접적인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이런 후보를 낸다는 것은 좀 자충수가 될 수 있죠. 잘못하면. 국민적 저항에.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죠. 예. 만약에 그러니까 지명이 된다면 또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검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거기서 이제 많은 또 이제 경문이 있게 되고 그게 이슈가 되면 결국 새 정부가 어쨌든 그래도 국민적 기대를 받고 출범한 정부인데 그렇게 무리수를 둬서 괜히 초기 정권 초기부터 뭐 이런 거에 휘말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인터뷰 오늘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좀 자주 좀 나와주세요,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